네, 안녕하세요. 오토독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20년 넘게 스테디셀러인 아주 유명한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렸을 때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교수 일을 하는 아주 가난한 아버지였고, 자기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가로 부자 아버지여서 자기는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부자 아빠한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수업을 듣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어떤 점이 다른가가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아빠의 교훈 6가지를 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5가지.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 이렇게 5가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10가지. 저자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10가지 단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요사키가 자신의 진짜 아빠인 가난한 아빠가 아닌 부자인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일을 배우는 걸로 책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아주 큰 차이죠. 한쪽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고 한쪽은 돈이 없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살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죠. 부자들은 돈이 그들, 부자들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먼저 이 책은 기요사키가 저자가 부자 아버지,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아버지는 기요사키에게 최저 시급도 주지 않죠. 그러면서 일을 시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어찌저찌 해서 결국 기요사키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교훈으로 그걸 배우는 거죠, 먼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전에 말했다시피 이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 일하고 있으면서도 돈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 아빠는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면 왜 애당초에 돈을 위해 일을 하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죠. 그런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된다는 게 부자 아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은 금융 지식을 익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 지식.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부자 아빠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 지식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금융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자 아빠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게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산은 뭘까요? 자산은 우리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부채는 뭘까요? 부채는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내가는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라. 자산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산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자, 자산은 취득을 하고 나면 자산에서는 수입이 나옵니다. 이게 자산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에서 수입이 나온다. 반면에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부채에서는 지출을 만들어냅니다. 자산은 우리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내가는 겁니다. 이 차이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산도 사지 않고 부채도 사지 않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급여가 들어오면은 지출을 할 걸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면 중산층은 어떨까요? 중산층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로 부채를 삽니다. 그리고 그 부채에서 지출이 발생되죠. 이게 중산층의 현금 흐름입니다. 부채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주택융자, 자동차 융자,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융자. 주택을 사면은 주택융자금이 나오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융자금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를 긁으면은 신용카드 대금이 나오죠. 학자금으로 부채를 지면은 학자금 융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현금 흐름이 생길까요? 부자들은 자산을 삽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자산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죠. 현금으로. 그리고 여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부자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 중산층은 수입으로 부채를 사죠.
부자들은 자산을 삽니다. 이 차이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자산을 사고 중산층에 머무르고 싶다면은 부채를 사면 됩니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나요? 자산은 사고 부채는 줄입니다. 그러면은 지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날 겁니다. 자산에서는 수입이 발생하고 부채에서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부채 주택융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에는 부동산이 여기 자산에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집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사게 돼서 너무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부채고,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취득을 해서 거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자산입니다. 저자는 문제가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너무 큰 빚을 져버리면은 그것은 아무리 부동산이라고 해도 부채라는 거죠. 주택을 사는데 너무 큰 빚을 내가 부담할 수 없는, 내 현금 흐름을 적자로 만드는 그런 주택 빚을, 주택융자를 써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주택융자금이 나오고 재산세, 보험비, 보수유지비, 가전도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아무리 부동산이라고 해도 집이 부채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무 비싼 집입니다. 자, 집을 사지 말라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을 사서 너무 많은 지출이 발생을 한다면은, 내 현금 흐름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을 한다면은, 내 수입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반면에 나의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준다면, 거기서 임대 수익이라든지 그런 수익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좀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한국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부동산보다는 보통 거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 너무 비싼 집을 일찍 소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손실입니다.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날려버린다는 거죠. 주택의 내 전재산의 80%, 90%가 들어가 버리면은, 물론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이에 다른 자산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시간적 손실, 그리고 추가 자본의 손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을 주택 유지 비용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주택 유지 비용에 아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또 추가적인 자본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손실,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 경험을 쌓지 못한다. 내 주택에 내 가용 자산이 다 들어가 버리면은 그 돈으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다른 투자를 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하나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알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산을 늘리고 부채는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날 겁니다. 자산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부채만 늘린다면 아무리 내가 월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출도 역시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부채에서 지출이 발생하고 월급에는 세금이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책의 본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일단 그 차이를 파악하고 나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사는데 전념하라. 그것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교훈에서.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살면서 그것을 자산이라 여긴다. 이전에 말했던 집 같은 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는 어떨까요? 차, 자동차. 자동차는 대표적인 부채입니다. 자동차는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심하죠. 그리고 뭐 할부로 샀으면 할부금이 나갈 것이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대표적인 부채입니다. 자, 그럼 명품 가방 같은 건 어떨까요? 명품 가방. 명품 가방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가치가 보존되는 명품 가방이라면 오히려 자동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비용도 들지 않죠. 오히려 명품 가방은 자산이고 자동차는 부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명품 가방은 현금 흐름 만들어내지 않지만 감가상각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명품 가방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중산층과 부자의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산층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죠. 직장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이쪽으로 오죠. 주택융자, 자동차융자, 신용카드 부채, 학자금, 급여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됩니다. 급여로 부채를 사고 부채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되죠.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 자산 이런 것들을 사고, 물론 부자들도 부채가 있긴 있습니다. 주택융자, 가계대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 현금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현금 흐름이 돼야 되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인은 일단 월급을 받겠죠. 월급을 받으면은 이 급여로 이런 부채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부채도 있을 수 있겠죠. 부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자산을 사는 겁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급여에서 자산도 사고 부채도 사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부채보다 자산을 더 많이 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채는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자산은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는 월급쟁이로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급여로 최대한 부채는 적게 사고 자산은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입이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급여로만 현금 흐름이 들어왔지만은 자산을 사면 살수록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부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주택융자금 같은 게 부담이 더 적어질 겁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라.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라.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자기 사업을 하라입니다. 세 번째 교훈. 사업은 수입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입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야근, 부업 이런 것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는 자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자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자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자기 사업은 뭘까요? 저자가 말하는 자산은, 자기 사업은 자산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사업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그리고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재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성을 지닌 것, 이런 것들이 저자가 말하는 진짜 자산입니다. 내가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직접 일을 해서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사업이 아니고 자기 자산이 아니고 내가 없어도 되는 것, 주식, 채권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진짜 자기 사업이라는 거죠. 사실 두 번째 교훈과 연결되는 거죠.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사라고 했었죠. 두 번째에서. 그리고 그 자산은 사업입니다. 자산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사업이라는 거죠.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입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려고 하죠. 주식이라든지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겠죠. 일단 자산 부분에 돈을 투입하고 나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 부분에 투입된 돈은 사업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직원이죠. 그 직원을 해고하지 말고, 절대로 해고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하게,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금. 저자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부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저자는 이 세금이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금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는 부자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러나 현재는 이 세금은 부자가 아니라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만 벌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기업부터 보죠. 자, 근데 이 기업의 수입은 개인의 지출에서 나옵니다.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기업은 지출을 먼저 하고 세금을 냅니다. 돈을 번 것에서 지출할 거를 먼저 다 지출하고 나서 세금을 낸다는 거죠. 반면에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기업에서 수입이 들어오겠죠. 월급 이런 거 들어오면은 먼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면은 간단하게 세율을 다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둘 다 세금의 10%를 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기업이 수입을 얻었는데 100이라는 수입을 얻었는데 여기서 10%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쓸 거 지출을 다 합니다. 지출을 50을 했다고 해보죠. 지출을 50을 했으면은 수입이 50만 잡히는 겁니다. 그럼 그 50에서 10%, 그러면 기업은 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45가 남죠? 45. 개인도 똑같이 쉽게 100의 수입을 얻었다고 해보죠. 그리고 똑같이 지출도 50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원청징수, 세금을 먼저 떼죠. 100에다가 세금을 바로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90이 되겠죠. 90에서 지출을 50을 하면은 40이 남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40을 남고 기업은 45가 남습니다. 세금을 먼저 내느냐 뒤에 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이 세율이 10%지만 개인은 10을 냈고 기업은 5를 낸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늦게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기업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말은 기업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세금 측면에서. 그런데 이 지출에 만약에 이 자산을 사는 것이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채권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세금을 내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취득한다면 엄청나게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 세금을 뒤에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산들은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개인은 세금을 먼저 내므로 인해서 이런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불법도 아니죠.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즉 개인은 이만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죠. 세금을 먼저 내므로써. 세금은 이 정치인들이 부자를 벌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라고 처음에 선동을 해서 만들었지만 현실은 가난한 이들, 중산층한테 벌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금을 먼저 떼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원청 징수에서 먼저 떼가는 것, 수요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더 굴릴 수 있었는데 더 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 세금을 먼저 내므로써. 이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보죠.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씁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죠.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은 돈을 법니다. 먼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돈을 씁니다. 이 차이입니다. 세금을 먼저 내느냐 뒤에 내느냐 차이가 크다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말입니다. 기업을 만들어서 세금을 뒤에 내도록 세금을 이연시키는 것이 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이 말은 부자들은 기회를 잘 잡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다.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회에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9.11 테러, 금융위기 이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이죠.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시장은 호황과 불황을 오갑니다. 경제는 활발해졌다가 침체되죠. 기회는 늘 여기에 있습니다. 침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금융 지식을 늘려야 됩니다.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인간은 원래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된 존재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핵심이 되겠죠. 실패를 피하려고 하면 성공 역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하지 않지만 결국 성공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9.11 테러,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이런 시기들은 뒤에서 보면은 각각 돈을 투자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아기가 처음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버지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이런 배움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멘토, 스승을 만드는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인가?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해본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워런 버핏, 찰리 먼거,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벤자민 프랭클린, 스티븐 잡스. 각 분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제로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책, 강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배워야 된다는 게 바로 저자의 말입니다. 교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공에 필요한 주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현금 흐름 관리,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 세일즈를 마케팅을 계속 저자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사람들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요도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세일즈와 마케팅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잘 하지 못하죠. 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저자의 첫 번째 책 제목은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마라 였다고 합니다. 근데 출판사에서는 교육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자고 했었죠. 그때 저자는 그런 제목이면 두 권밖에 팔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제품을 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현금 흐름 관리는 이전에 교훈에서 소개한 그런 내용이겠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것. 이것이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관리, 사람 관리는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5가지를 보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5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부자는 없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주식이 좋아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 집중 투자를 하는 것,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믿고 투자를 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집중을 추구해야 됩니다. 책의 본문을 보시죠. 성공적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균형 잡힌 투자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균형을 깨트려야 한다. 걸음마를 배울 때 당신이 어떻게 조금 발전해 나갔는지 생각해보라. 에디슨, 빌 게이츠, 트럼프, 조지 소로스도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다. 프랑스군은 넓은 마지노선을 구축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두려워서 너무 넓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확신이 있다면은 거기에 어떤 의견이 있다면은 두려움을 극복해서 집중 투자하라는 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버핏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분산을 하는 게 맞겠지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분산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버핏을 예로 한번 볼까요? 버핏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60%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애플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벤자민 그레이엄도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자산을 가이코라는 한 종목에서 축적을 했습니다. 잘 아는 분야라면 집중 투자라는 게 그만큼 자산을 쌓는 데 있어서 유리하고 또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 투자는 못하겠다. 그럴 때는 일찍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리스크를 지기 싫다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겠다면 일찍 시작하라는 거죠. 저축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책의 본문입니다. 리스크와 염려가 싫다면 일찍 시작하라. 2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과 30살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바로 복리이자의 힘이다. 복리이자. 모든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복리. 아주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지기 싫다면 빨리라도 먼저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복리의 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켜 줄 거라는 게 또 저자의 말입니다. 자, 그럼 빨리 두려움을 극복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장애물. 냉소주의. 냉소주의는 비관적인 태도, 패배의식, 약간 뭐 그런 뜻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만약 내가 투자를 하자마자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어쩌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능숙한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기로 보이는 때가 실제로 돈을 벌 최고의 적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지고 남들이 탐욕을 가질 때 두려워해라. 아주 간단하지만 투자업계에 있어서 진리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냉소주의가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무너진다. 기업들이 망할 거다. 실업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냉소주의가 시장 내에 팽배해지겠죠.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50년대에 뉴스에서 핵전쟁에 대한 위험을 크게 떠들었을 때 사람들이 방공호를 짓는 대신 그 돈을 시장에 투자했다면 재정적 독립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책의 내용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냉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승자들은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 비판은 눈을 가리고 분석은 눈을 뜨게 만든다. 분석은 비판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보게 만든다. 비판과 분석. 어떤 위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런 거죠. 나는 돈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투자해서 돈을 날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투자해서 돈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 분석을 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주식시장으로부터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문장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휴지를 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몰려온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이 세일하면 소비자들은 도망친다. 슈퍼마켓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다른 곳을 간다. 그러나 부동산, 주식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달려와 사기 시작한다. 이 점을 명심하라. 당신이 이득을 올리는 것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잘한다면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현명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수익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또 저자의 말입니다. 이미 살 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으름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은 단순하게 뭔가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으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돈에 대해서
게으르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쁘게 지냄으로써 돈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나는 바쁘니까 돈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할 일이 너무 많아. 안전하지도 않고 이런 거죠. 내면에서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에 진절머리가 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부자가 되려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안전하지도 않아. 이쪽이 이기게 되면 돈에 대해서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게 욕망을 가지는 겁니다. 욕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욕망을 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저자는 계속 자산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서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적당한 욕망은 게으름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부자 아버지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라는 말을 금지시켰다. 그분은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이 머리를 닫아버린다고 믿었다.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게 말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는 머리를 열고 해답을 찾게 만든다. 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런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냐 하는 거겠죠. 금융 지식이 많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도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금융 지식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애물. 나쁜 습관 극복하기. 여기서 말하는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남에게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구서, 세금, 이자 같은 겁니다. 돈을 먼저 받고 월급을 들어왔을 때 남한테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게 나쁜 습관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돈을 먼저 사용하는 건 어떤 것이 될까요? 나한테 돈을 먼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사치품을 산다거나 새 차를 산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지불한다는 게 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걸까요? 투자, 저축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돈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돈을 먼저 쓰는 겁니다. 저축을 먼저 하고 투자를 먼저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세금, 이자, 청구서 같은 거를 지불하라는 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100이라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저축 40, 투자 40 하고 나서 20이 남죠. 이걸로 이런 나머지 남한테 돈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을 고정비로 생각을 하고 먼저 집행을 하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산이 늘어나겠죠. 자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이자, 세금, 청구서 같은 것이 3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10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10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조금 재촉을 하라는, 쪼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 남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결국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쁜 습관 극복하기 역시 결국 자산을 먼저 사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산 살 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오만함. 바로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내가 아는 것이 돈을 벌게 해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오만하게 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 왜냐하면 오만할 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오만함은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와 버핏이 계속 강조하는 능력 범위.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또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는 게 저자의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자가 되는 10단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찾으라. 정신의 힘.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이유를 찾으라는 그런 말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내가 뭘 원하지 않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저자의 경우 원치 않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내 풋볼 시합에 한 번도 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저자는. 반면에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며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 시간과 내 삶을 통제하길 원한다. 나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길 원한다. 이 두 가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적고 그것을 조합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라는 게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일같이 선택하라. 선택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난 하지 못할 거야. 난 되지 못할 거야. 난 아직 젊거든. 그러니까 아직 안 해도 돼. 너무 빨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부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부자가 되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책의 본문입니다.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 우리는 골프 레슨을 들을 수도 있고 재무 설계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내 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에 있던 전자제품은 훔쳐가고 책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우리 모두도 그 도둑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 자, 부자가 되기로 선택을 했는데 배우지 않는 것은 마치 책은 내버려 두고 전자제품을 훔쳐간 도둑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골프 레슨을 들을 게 아니라 재무 설계에 강한 강의를 들으라는 그런 말이죠. 저자의 경우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오디오북, 강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재무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저자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비행기를 몰고 싶다면 비행기 모으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집을 한두 채 산다고 해서 주식을 몇 번 거래해 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죠.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라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친구는 신중하게 고르라. 협조의 힘. 저자는 본인의 지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건데요.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무례하거나 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는 그런 말이죠. 자, 책의 본문입니다. 재산을 모을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대중을 따라 몰려가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인기가 없는 상품을 산다. 그들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이익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가난하거나 겁먹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대중을 따라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지인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라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네 번째 단계. 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빠른 배움의 힘. 하나를 빨리 배우고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뭔가를 할 때. 오늘날처럼 신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아는 것들은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저자의 경우에는 26살 때 부동산 경매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다 익히고 나서는 또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생 상품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상품 옵션 거래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배우고 또 다음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우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이전에 나온 내용이었죠. 자기 통제의 힘, 스스로를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월급이 오르자마자 여행을 가거나 새 차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저축을 하는 것. 이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계속적으로 나온 내용이죠. 모건 하우저의 돈의 심리학에서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 수익률에서 5%의 추가 수익률을 올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근데 반면에 지출 5%를 줄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효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수익률을 5% 늘리는 것, 지출을 5% 덜하는 것. 둘 다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지만 지출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무조건 반드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모건 하우저의 말이었죠. 이 책의 저자 기요사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의 본문을 한번 보죠. 가난한 사람들이 지닌 가장 흔한 나쁜 습관은 저축한 돈에 손을 대는 것이다. 부자들은 저축한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청구서 혹은 세차, 여행을 집어넣어도 똑같겠죠. 찰리 멍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도대체 롤렉스 시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빛을 내서 사거나 무리하게 사서는 안 된다 정도로 봐야겠죠. 빛을 내서 사면은 그것은 부채가 되니까 말이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산을 늘리고 부채는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죠.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이 여행이나 세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는 것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과 남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 남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은 수입으로 지출을 하고 바로 끝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사람은 수입으로 자산을 먼저 사고 지출을 하죠. 이런 과정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이 쌓이면은 이쪽에는 계속 자산이 쌓일 겁니다. 반면에 이쪽에는 부채가 계속 쌓이겠죠.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가 되는 단계. 중개인에게 넉넉하게 지불하라. 좋은 조언의 힘. 저자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개인한테 후하게 지불하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의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 저자는 그와는 반대의 접근법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후하게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돈을 벌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번다는 것과 사실 같다는 겁니다. 자, 책의 본문입니다. 당신이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주는 중개인을 찾으라. 공정하게만 대한다면 그들 대다수도 당신을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수수료를 깎을 생각만 한다면 그들 역시 왜 당신을 도우려 하겠는가? 아주 간단한 논리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어떤 싼 매물, 좋은 매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매물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중개인일 텐데 그 중개인은 그 매물을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겠죠.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많이 지불한다는 그런 평판이 있다면 모든 중개인들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찾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중개인한테 넉넉하게 지불하라, 아까워하지 말라 라는 게 저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곱 번째 단계. 인디언들처럼 주고받으라. 공짜로 얻는 힘. 인디언들은 이주해온 사람들, 이주민이 감기 걸리면 담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디언은 나중에 그 담요를 꼭 돌려받았죠. 그래서 이 이주민들은 그런 인디언들의 행동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기버라는 표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인디언처럼 생각하고 주고받는 행동이 재산을 모으는데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원금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빨리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자한테. 언제 내가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최고의 본문인데요.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건물이나 소형 창고, 공짜 부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거나 낮아야 한다. 맥도날드 레이크록이 햄버거 체인점을 판매하는 이유는 그가 부동산을 공짜로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원금을 찾고 난 후에 무언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흔히 맥도날드가 사실은 햄버거 판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햄버거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은 또 수익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 상승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옵션 같은 거죠. 옵션. 만약에 이 맥도날드의 가치에 햄버거를 팔아서 나오는 수익만 포함이 되어 있다면 부동산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맥도날드 주식을 샀을 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라고 했을 때 유명한 약이 1개, 2개, 3개 정도가 있다고 쳐보죠. 이 세 개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보고 주식 가격이 가치가 100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제약회사의 주식시장에서 현재 가치가 100이라면은 살만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회사의 추가적인 신약 개발이 3개가 있는데 이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신약에 대한 가치는 옵션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이죠. 저자는 투자를 할 때 이런 옵션이 있는지 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를 살 때 어떤 소형 창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의 지금 가치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시가총액에.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에 에너지 사업 부분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로보틱스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어 있다면은 테슬라를 살 때 이것들은 추가적인 옵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이죠. 뭐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돼도 손해는 아니죠.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떤 사업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테슬라의 지금 가치가 자율주행 정도까지만 포함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면 이후에 로봇이 됐을 때는 이 가치가 추가되면서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겠죠. 에너지 사업부가 가시화가 됐을 때 가치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옵션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이런 옵션들이 있는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자산을 이용해서 사치품을 사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치품, 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도 그것을 빛으로 사지 말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그것을 사라는 말입니다. 저자도 사치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할부나 신용으로 사지는 않는다고 하죠. 돈을 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간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쉬운 길은 나중이 되면 힘들어지고 힘든 길은 나중이 되면 쉬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계. 당신의 영웅을 선택하라. 영웅은 모든 것이 쉬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죠. 모든 일이 쉬워 보이게 함으로써 그들처럼 되고 싶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경우에는 트럼프, 그리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을 따라하고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계속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에 관한 자료를 다 읽고 어떻게 협상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지 다 공부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라는 것, 그것을 처음에 워렌 버핏 인물 평전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영웅이 워렌 버핏, 찰리 먼거 같은 사람이겠죠. 그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5,000원에 산다는 것. 이 개념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버핏한테 처음 배운 그런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였는데요. 그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버핏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사고 기다리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인 영웅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영웅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공부를 해서 그 사람처럼 하라는 거죠. 투자라면 뭐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업가라면 스티븐 잡스가 될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자신이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 멘토를 찾고 배우라는 게 저자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9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 10번째입니다.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라는 말인데요.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는 챗GPT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할아버지가 지금 이 난로에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날 좀 따뜻하게 만들어 달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이 장작을 넣어주지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장작을 먼저 줘야지 불이 생겨서 따뜻하게 되겠죠.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줘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 그러면 마법처럼 다음 순간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은 사실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해줄까? 이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얻게 되면 나도 역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아주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 또 공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타인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아주 많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베풀어라 라는 게 부자가 되는 저자가 말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것. 이것만 알아가도 이 책은 그 값을 다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았다면 부채는 팔고 자산은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금융 지식을 쌓아라.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라. 돈이 일하게 하는 법, 그것이 즉 금융 지식입니다. 어떤 게 자산이었죠? 부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자산이죠. 반면에 부채는 신용카드, 대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늘리고 부채는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현금을 만들고 부채는 지출을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더 많도록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저자의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을 받자마자 부채를 살 것이 아니라 자산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의 초판이 2000년대에 나왔네요. 20년이 넘은 책인데 아직도 경제 부분, 투자 부분 베스트셀러에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스테디셀러 책이죠. 그 명성만큼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게 강조하는 만큼 이 사람이 자기 마케팅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책의 내용도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둘을 나눠서 비교함으로써 좀 흥미진진하게 부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서 타고난 자기를 마케팅, 세일즈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트코인 이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이 책이 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부자 아빠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아빠는 부채를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자산을 사고 부채는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자산,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서 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편 두 번째 책도 있는데요. 그 책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파민 터지는 그런 영상이 많은 유튜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말이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